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십니까? 웃고 먹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괜히 허전하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조용히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짝꿍이었고 군대 가는 날 역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고 결혼식 날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어느 날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 한 끼를 같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단체 대화방 알림을 끄게 됐습니다. 모임 날짜가 잡혀도 핑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피곤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내 말을 골라야 했고 웃음을 만들어야 했고 하고 싶은 말은 꾹꾹 눌러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고 분명히 즐거운 자리인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내가 더 작아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느낌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속이 좁은 건가?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속이 좁은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관계가 흔들리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크기의 꿈을 꾸던 시절에는 우리가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는지를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이 각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누구는 넉넉해지고 누구는 빠듯해집니다. 누구의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누구의 자식은 작은 공장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그 차이는 공기처럼 번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웃으면서도 느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게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오랜 친구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방어막 없이 바로 가슴에 닿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한 말은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는 오래도록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더 이상 혼자 속 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 여러분이 얻게 되실 것이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깊이 상처받는지, 왜 친절한 말이 때로는 가장 아프게 꽂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비교에서 벗어나 진짜 편안해질 수 있는지,
오늘 한 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유익하지 않으셨다면 2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글자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받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깊이 마음에 남으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가벼운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운 경험. 오늘은 그 경험을 고스란히 겪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 박성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성만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35년간 지방 제조업체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해오다 4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병원 원무과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본인은 국민연금 72만 원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으면 그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모이던 사람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30년을 함께 밥 먹고 야근하던 동료들이 퇴직 1년 만에 남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중학교 동창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볼링이나 한판 치자. 연락을 보낸 건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최재곤이었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꽤 번 친구였고 항상 모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에서 정년 퇴임한 뒤 연금이 두둑한 윤병태도 온다고 했고 작은 건설업체를 아들에게 물려준 임기수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박성만 씨는 신발장 아래에 처박아 두었던 깨끗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가다듬는데 얼굴이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사람이 친구 만난다고 이렇게 설레다니 스스로도 쑥스러웠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속은 아직 20대인데 거울 속 얼굴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볼링장에 들어서자 재곤, 병태, 기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치고 배를 두드리고 야, 이 사람아 많이 늙었네. 너는 배가 더 나왔어. 5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 거친 농담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이입니다. 체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오랜 친구의 맛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시작되고 공이 레인을 굴러가는 동안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물길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곤이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골프에 빠졌어. 강남 근처에 새로 생긴 실내 골프 클럽인데 월 40만 원짜리 회원권을 끊었어. 병태가 바로 받았습니다. 나도 딸이 프로 출신 코치한테 레슨 등록시켜줬어. 한 달에 70만 원인데 확실히 다르더라. 박성만 씨는 볼링공을 손에 쥐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월 40만 원이면 자신의 연금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링을 마치고 네 사람은 단골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고깃집 특유의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익숙한 그 냄새, 기름 연기와 함께 쏟아지는 열기. 그 냄새만으로도 20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기가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기 시작하자 이야기도 함께 달아올랐습니다. 재곤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했어. 병태가 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 가을에 부모 유럽 여행 보내주겠다고 했어. 항공권이랑 호텔까지 다 잡아줬다니까. 기수도 뒤질세라 한마디 보탰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포에 아파트를 샀는데 요즘 시세가 좀 올랐더라고. 친구 세 사람의 자식 자랑이 철판 위 기름처럼 펄펄 끓는 동안 박성만 씨는 집게를 들고 고기만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이 채 안 됐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대기업 부장도 아니고 마포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만 씨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이 고깃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소주가 2병째로 접어들 무렵 재곤이 박성만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만아, 너 아들은 요즘 어때? 아직 그 공장이야. 그 한마디가 박성만 씨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 그 공장이라는 말, 그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아들의 삶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곤이 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면 최고야. 요즘은 직장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병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 성만이 아들은 착하잖아. 착한 게 어디야. 착하다, 성실하다, 감사하다. 전부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아래에 깔린 전제가 박성만 씨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너희 아들은 내세울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는 뜻. 우리는 이런 위로를 살면서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때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박성만 씨는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자. 그 순간 재곤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야, 나 오늘 낼게. 너는 연금 아껴야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박성만 씨를 이 자리에서 사줘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성만 씨는 혼자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이 발걸음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캔 음료를 하나 집었습니다. 2,000원짜리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첫 모금을 마시는데 주머니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야근 끝나고 전화했어요. 오늘 친구분들 만나셨다고요. 재미있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밝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만큼은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준서 데리고 갈게요. 요즘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매일 난리예요. 내 살배기 손자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현관에서부터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던 그 작은 몸이
그 순간 저녁 내내 쌓아 올렸던 무언가가 와르르 허물어졌습니다. 위화감도, 자격지심도, 비교도, 수치심도, 그 모든 것들이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뭡니까? 마포 아파트가 뭡니까? 유럽 여행이 뭡니까? 야근을 마치고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해주는 아들. 그게 박성만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2,000원짜리 캔을 쥔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벤치에서 63 남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남의 아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린 것이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2,000원짜리 캔 음료 앞에서 터져나온 눈물이 오히려 그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빈 캔을 쓰레기통에 넣고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걸으면서 박성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은 오늘 밤 그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밤이 한 번쯤 있었으면 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그런 밤이. 박성만 씨의 이야기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어딘가 낯설지 않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리는 분명히 즐거워야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묘하게 무거웠던 밤. 웃었는데 허전했고 먹었는데 배가 고팠고 떠들었는데 외로웠던 그런 자리. 우리 세대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이다. 제곤이 한 말은 6글자였습니다. 연금 아껴야지. 그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심 어린 배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만 씨의 가슴에 도착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제곤의 말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성만 씨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성만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제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아들이 초라해 보였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직장이 있었고, 아이들 학교 모임이 있었고, 동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한 곳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곳에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고 나면 관계의 수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 동료는 사라지고 동네 모임도 뜸해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남아있는 관계 하나하나의 무게가 커집니다. 오래된 친구 모임이 주는 상처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갈 곳이 많으면 한 곳에서 받은 상처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적어지면 그 한 곳에서 받은 상처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아들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열등감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박성만 씨가 그날 저녁 느낀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아들, 유럽 여행, 마포 아파트, 그 숫자들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그런데 그 열등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성만 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을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열등감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방향으로 향하면 평생 끝이 없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삶의 소중한 것을 다시 발견하는 방향으로 향하면 그것은 오히려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박성만 씨는 편의점 벤치에서 울고 나서야 그것을 찾았습니다. 야근을 마치고도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 할아버지 보고 싶다며 주말을 기다리는 손자. 그것이 박성만 씨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숫자들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느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야 했고, 친구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했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비교가 습관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비교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을 노년까지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못하지 않은지, 내 집이 남의 집보다 작지 않은지, 내 연금이 남의 연금보다 적지 않은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교의 끝이 있습니까? 세상 어딘가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부족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남의 삶을 따라가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진짜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2,000원짜리 캔 음료 앞에서 터져나온 박성만 씨의 눈물이 바로 그 무게를 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술상에서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 2,000원짜리 캔 앞에서 쏟아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비로소 비교가 사라지고 진짜 자신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없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많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 달리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내 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융이 말한 인생 후반부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던 것은 그 자리가 나쁜 자리여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더 이상 내 온도와 맞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를 견디며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온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진짜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박성만 씨가 편의점 벤치에서 일어서며 느낀 그 가벼움. 그것이 바로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삶이 각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온도의 차이를 억지로 메우려 하면 우리는 지칩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나에게 맞는 온도의 사람을 곁에 두면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말을 골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웃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오래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내 속도로 걸어도 됩니다. 내 온도로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만 씨는 그날 밤 편의점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재혼과 화해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진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아주 작은 것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박성만 씨를 살린 것은 20만 원짜리 술상이 아니었습니다. 2천 원짜리 캔 음료였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앞 낡은 벤치였습니다. 비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특별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여행.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가장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부르며 뛰어오는 그 짧은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작은 것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지나쳐왔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안에 우리가 찾던 따뜻함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함께 앉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새삼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발견이 오늘 하루를 전혀 다른 하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친구가 한 명씩 줄어들 때마다 외로워지는 것 같고 모임에서 빠질 때마다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10명인데 만나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운 것과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사람과 있으면 늘 편안한 것.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입니까?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온도입니다. 같이 있을 때 내 온도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말을 골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아들이 작은 공장에 다녀도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화려한 모임 10번보다 훨씬 값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연락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그냥 보고 싶었다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동네 산책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성만 씨가 단체 대화방을 나간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년 우정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성만 씨는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매번 작아지는 자신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자리를 억지로 지켜왔습니다. 불편해도 웃었고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고 했고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삼키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키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까?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모임에 안 나오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 그런데 그 섭섭함이 두려워서 나를 계속 잃어가는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도 지킵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일 때 비로소 상대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작게 만드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해보십시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으면 된다. 비교는 하루아침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러니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남의 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아들의 손을 떠올려 보는 것. 손마디가 거칠고 손톱 밑에 때가 베어 있지만 매일 아침 묵묵히 출근하는 그 손을. 남의 집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집의 따뜻함을 떠올려 보는 것. 작은 집이지만 저녁이면 아내가 돌아오고 주말이면 손자가 뛰어드는 그 공간을. 그 연습이 하루 이틀 쌓이면 어느 순간 비교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삶의 진짜 무게가 들어섭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바깥의 것들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멈추지 않으면 남의 삶이 내 운명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내 기준이 됩니다. 그 전환이 노년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냐고, 이미 너무 늦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이른 출발이다. 박성만 씨는 63세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벤치에서 2,000원짜리 캔 음료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이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건네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아들에게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쌓여서 우리의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비교로 만들어진 노년이 아니라 내 온도로 채워진 노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눈으로 바라본 노년.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박성만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아내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조용해지는 집안에서 창문을 엽니다. 봄에는 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가을에는 낙엽 냄새가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것이 없는 그 조용한 아침이 좋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준서가 현관에서부터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옵니다. 박성만 씨는 그 작은 몸을 받아 안으며 생각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이것이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 아들이 없어도, 유럽 여행이 없어도, 마포 아파트가 없어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안에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비교의 소음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그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던 것이 거기 이미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따뜻한 눈길 하나가 노년의 가장 빛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천천히 내 속도로 내 온도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비교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겠다면 1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겠다면 2번. 오늘 저녁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겠다면 3번.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실수록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